1958년 7월이었죠. 뉴욕 신문에 이런 헤드라인이 실렸어요. 전자두뇌가 스스로를 가르치다. 아, 네. 프랭크 로젠블렛의 퍼셉트론 등장이었죠. 정말 대단한 사건이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퍼셉트론 이야기를 좀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쓰면서도 느꼈지만 이게 사실 현대 AI의 진짜 뿌리거든요. 맞아요. 뭐 얼굴 인식, 챗봇, 자율주행차, GPT까지. 전부 거슬러 올라가면 이 퍼셉트론에서 시작된 아이디어들이니까요. 그러니까 퍼셉트론을 딱 이해하면 지금 AI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기본 원리를 잡는 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시작은 역시 인간 뇌를 좀 이해해야 쉬워요. 거기서 영감을 얻었으니까. 뇌의 기본 단위가 뉴런이잖아요. 그 나무 같은 구조, 입력 뱉는 수상돌기, 처리하는 세포체, 출력하는 축삭돌기. 네, 뉴런들이 막 연결돼서 신호를 주고받잖아요. 이어달리기처럼. 그 과정에서 이제 정보 처리가 일어나고 우리가 지능이라고 부르는 게 생기는 거죠. 거기서 발화, 그러니까 파이어 한다는 개념이 중요하죠. 신호가 어느 정도 이상 쌓이면 딱 하고 터지는 거. 맞아요. 뭔가 임계점을 넘으면 신호가 발생하는 거죠. 필이 꽂힌다. 이런 느낌? 네, 그걸 이제 퍼셉트론 모델로 가져온 거군요. 입력 X, 처리 S, 출력 Y. 네,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 입력 신호 X1, X2가 들어오면 각각의 중요도, 즉 가중치 W를 곱해서 합해요. 아, 중요도. 네, 그리고 어떤 기준선, 이걸 편향이라고 하는데 이걸 고려한 최종값이 임계점을 넘으면 스위치 켜지듯이 발화해서 출력 신호 Y를 내보내는 거죠. 그 수식이 그래서 S는 W1, X1 플러스 W2, X2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간단하죠? 이걸 빵 굽는 걸로 설명하면 재미됐어요. 예를 들어 맛있는 빵을 만들려면 수분량 X1이랑 온도 X2가 중요하다. 그렇죠. 근데 사람마다 이 정도는 돼야 맛있다는 기준이 다르잖아요. 네, 수분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W1, 온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W2 이게 가중치고. 그렇죠. 그리고 나는 좀 더 바삭해야 해. 이런 개인 취향이 편향, 빈 거네요. 그걸 빼주는. 딱 그거죠. 그래서 빵 상태는 수분량 곱하기 중요도 플러스 온도 곱하기 중요도 플러스 개인 취향 이렇게 계산해서 이 정도면 완벽해 라는 임계점을 넘으면 오븐에서 빵을 꺼낸다. 발화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람은 경험으로 이런 가중치나 편향을 알잖아요. 근데 기계는 처음엔 아무것도 몰라요. 백지 상태. 그렇죠. 이전 모델, 예를 들어 맥컬러그 피치 모델 같은 건 이 가중치가 그냥 딱 고정되어 있었어요. 학습 능력이 없었죠. 아, 그게 한계였군요. 네. 근데 로젠블렛의 퍼셉트론은 달랐어요. 틀리면 스스로 고치는 학습 알고리즘을 넣은 거예요. 자동으로 가중치를 조정한다고요? 그렇죠. 예측이 틀리면 정답에 더 가까워지도록 가중치와 편향값을 스스로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기계학습의 시작입니다. 와, 그러니까 AI가 학습한다는 건 결국 이 최적의 가중치와 편향값을 찾아가는 과정이네요. AI 내부는 결국 숫자로 가득 차 있겠군요. 맞아요. 다 숫자 덩어리죠. 우리 뇌도 비슷해요. 새로운 걸 배우면 뇌 뉴런의 연결 강도, 즉 가중치나 편향이 조정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머리가 굳는다는 말이 나오는 건가요? 업데이트가 잘 안 되는. 확장 편향 같은 거랑도 연결되고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뇌에서 뉴런들이 연결되는 부분을 시냅스라고 하잖아요. 네, 화학물질로 신호 전달하는. 이 시냅스 연결 강도가 경험에 따라 변해요. 자주 같이 활동하는 뉴런들끼리 연결이 강해지죠. 함께 발화하는 뉴런은 함께 연결된다. Neurons that fire together wire together. 유명한 말이네요. 네, AI에서는 이 시냅스 강도에 해당하는 게 바로 파라미터, 즉 가중치와 편향이에요. 그래서 뭐 GPT 같은 LLM이 수천억 개 파라미터를 가졌다고 하는 게 그만큼 복잡하고 미세하게 조정 가능한 연결망으로 학습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로젠블렛이 그래서 이름을 퍼셉트론, 즉 인지, perception 하는 뉴런이라고 지은 거죠. 진짜 이름 잘 지었네요. 실제로 시연할 때 삼각형이랑 사각형 이미지 보여주면 스스로 학습해서 구분했다면서요? 네, 그 당시엔 정말 충격이었죠. AND나 OR 같은 간단한 논리 패턴은 곧잘 학습했어요. 근데 한계가 있었죠? 네, 바로 XOR 문제였어요.
이게 뭐냐면 데이터를 딱 하나의 직선으로 가를 수 없는 패턴이에요. 아, 선 하나로는 구분이 안 되는 거. 그렇죠. 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야 하는데 어떤 점은 선 이쪽에, 다른 점은 저쪽에 있어야 하는데 XOR 패턴은 그게 안 되는 거죠. 단층 퍼셉트론, 그러니까 퍼셉트론 하나만으로는요. 그게 왜 그렇게 치명적이었나요? 1969년에 마빈 민스키랑 시모 페퍼트가 퍼셉트론이란 책을 냈어요. 거기서 이 단층 퍼셉트론의 한계를 수학적으로 딱 증명해버린 거예요. XOR 문제는 절대 못 푼다고? 네, 이 책 파급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AI 연구 자금이 그냥 뚝 끊겨버렸어요. 첫 번째 AI 겨울이 온 거죠. 와, 퍼셉트론의 가능성을 믿었던 연구자들한테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겠네요. 특히 창시자인 프랭크 로젠블렛에겐 정말 비극이었죠. 원래 심리학 박사에 되게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책 나오고 나서 연구 지원 끊기고 학계에서 조롱받고 많이 힘들어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결국 네, 1971년에 자기 43세 생일날 요트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이게 그냥 사고인지 아니면 극단적 선택이었는지 좀 논란이 있죠. 안타깝네요. 본인 아이디어가 옳았다는 게 증명되려면 그 후로도 거의 20년이 걸렸는데. 맞아요. 나중에 민스키도 좀 너무 가혹했나 싶다고 회고하기도 했고요. 로젠블렛 개인의 삶은 비극이었지만 그가 뿌린 씨앗은 결국 살아남았네요. 그럼요.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음성 인식하고 사진에서 얼굴 찾고 번역 앱 쓰고 이 모든 기술 밑바탕에는 결국 로젠블렛의 퍼셉트론 아이디어가 흐르고 있는 거죠. 물론 거기까지 가는 길이 순탄치는 않았죠. 50년 가까이 두 번의 겨울을 지나야 했으니까. 혹독한 시간이었죠. 이 퍼셉트론이 부딪혔던 한계, 특히 그 XOR 문제가 신경망 연구에 미친 영향이 정말 큰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XOR 문제를 어떻게 풀었고 그가 오늘날 딥러닝까지 어떻게 이어졌는지 그 과정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그 이야기도 흥미진진하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만약 로젠블렛의 퍼셉트론이 초기에 그렇게까지 가혹한 비판을 받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AI는 또 어떤 다른 모습일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